전 세계 언어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언어학 권위자들이 모인 국제문자 포럼. 각국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자랑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그 순간 독일의 언어학 박사가 내놓은 자료가 모든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대표들은 창백해져 고개를 떨궜고 세계 언어학계를 집단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밀러입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연구하는 박사죠. 그날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문자 포럼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제가 곧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 발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베를린 국제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 오전 9시가 되자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나갔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까지 유럽 전역에서 모인 석학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에서 온 다나카 교수와 독일의 마이어 교수였어요. 두 사람은 마치 검투사처럼 서로를 의식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석좌 교수였고 마이어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독일어학 권위자였거든요. 포럼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사회자가 각국 문자 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자 다나카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본어의 한자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표의 문자입니다. 하나의 글자가 수십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복잡한 한자들이 줄지어 나타났어요. 사랑의 지혜지, 아름다울 미. 각각의 한자마다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한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문화와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서양의 알파벳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참가자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특히 유럽 학자들은 동양 문자의 신비로움에 매료된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 마이어 교수가 벌떡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나카 교수님. 마이어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일본어요? 독일어야말로 진정한 언어의 완성체입니다. 하나의 단어로 철학적 개념까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는 화이트보드에 긴 독일어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게다이란 캐니 슈팡.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처럼 독일어는 복합어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슈베레노트, 베르게스크랑카이트. 이런 단어들은 다른 언어로는 번역이 불가능해요. 두 교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일본 문학의 섬세함과 하이쿠의 함축적 아름다움을 강조했고 마이어 교수는 독일 철학의 정밀함과 논리적 구조를 내세웠어요. 괴테와 슐러가 독일어로 썼기 때문에 그 깊이가 가능했던 겁니다. 와카와 하이쿠의 미학은 한자가 있었기에 완성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독일 사람이니까 마이어 교수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이들의 논쟁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거든요.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녁 환담회가 시작됐습니다. 베를린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만찬이었어요. 각국 교수들이 와인잔을 들고 여전히 자국 문자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프랑스 교수는 프랑스어의 우아함을, 이탈리아 교수는 라틴어의 고전적 아름다움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나카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와인 향이 물씬 풍기며 말이죠. 클레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어와 일본어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보시나요?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이어 교수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문자는 문화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순간 환담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문해력이 12%밖에 안 된다면 그 문자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이어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철학적인 문자라도 사람들이 읽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각국의 문해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호텔 침대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본의 NHK 뉴스 사이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던 중 믿을 수 없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일본 청년층 문해력 급감, 복잡한 문장 이해 못하는 청년 30% 넘어서. 저는 눈을 비비며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였어요. 18세에서 24세 청년 중 30%가 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저는 중얼거리며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일본 문부과학성 보고서, 도쿄대학교 교육연구소 논문,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 모든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독일의 상황이었어요. 저희 나라 연방교육연구부 자료를 보니 성인 630만 명이 기능적 문맹 상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 8,300만 명 중 8%나 되는 숫자였어요. 630만 명이나.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제까지 독일어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마이어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철학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영국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 5명 중 1명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인 7%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포럼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할 차례였어요. 원래 준비했던 발표 자료는 접어두고 밤새 수집한 데이터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포럼 이틀째 오전 10시. 대회의실은 어제와 똑같이 각국 학자들로 가득했어요.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클레어 밀러 박사님의 발표입니다. 저는 연단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참가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문자의 진정한 평가 기준 말입니다.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각국의 문해율과 기능적 문맹률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일본 청년층 문해력 급감 30%, 독일 기능적 문맹자 630만 명, 영국 성인 5명 중 1명 읽기 능력 부족. 저는 천천히 숫자를 읽어나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문자 체계의 현실입니다. 다나카 교수가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교육 문제지 문자 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현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나카 교수님. 문자 체계가 복잡할수록 습득이 어려워집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상용한자 2136자를 모두 익혀야 해요. 총 2000개가 넘는 문자를 배워야 하는 거죠. 마이어 교수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의 정밀함은 철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베토벤, 바흐, 괴테가 모두 독일어로 사고했기 때문에 그런 걸작이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이어 교수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밀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독일어 복합어의 평균 길이는 12글자가 넘습니다. 아이들이 읽기를 포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긴 단어들이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각국 아동들의 읽기 습득 소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독일 아이들은 읽기를 완전히 익히는데 평균 3년이 걸립니다. 일본 아이들은 더 심각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순차적으로 배우느라 완전한 문해력을 갖추는데 6년 이상 걸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문자란 읽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문자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었거든요. 베를린에서의 충격적인 발표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어요. 유네스코 서울 국제문자 포럼에 초청받았거든요.
사실 베를린에서 일으킨 파장 때문에 초청받은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뭔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활기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고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의 문자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베를린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확신이 여전히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자 박물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한글을 배우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저는 클레어 밀러라고 해요. 아, 베를린에서 그 유명한 발표를 하신 분이시군요. 저는 박정훈입니다. 여기서 한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박정훈. 그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시 구경 중이셨나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정훈이 제안했어요. 저는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전시물 하나하나를 정성껏 설명해 주었어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부터 현재까지의 한글 발전 과정까지. 보세요. 이게 바로 한글의 핵심입니다. 정훈이 전시판 앞에서 멈춰 섰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전시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 기본 자음들이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 어, 호. 이 모음들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했고요. 저는 신기했어요. 다른 나라 문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조합이에요.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1만 개가 넘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1만 개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실제로 쓰이는 건 그보다 훨씬 적지만요. 우리는 전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훈의 설명을 들을수록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철학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전시는 끝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어야죠. 정훈이 마지막 전시실에서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 저를 동료들과의 회식에 초대했어요. 홍대 근처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를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어요. 클레어 박사님,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소주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 마셔본 소주는 생각보다 독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의 열정과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술이 조금 돌았을 때 정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제게는 특별한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는 지갑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것이 오래된 티가 났어요. 제 할머니가 쓰신 편지예요. 할머니는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일제강점기였고 가난했고 그런데 해방 후에 야학에 다니시면서 한글을 배우셨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60살에 처음 글을 배우신 할머니가 저에게 보낸 첫 편지예요.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정훈아, 할머니가 이제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구나. 한글을 배우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외할머니 헬가 이야기인데요. 외할머니는 전쟁 중에 학교를 못 다니셔서 글을 읽지 못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글을 못 읽으셨죠. 정훈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글을 모르니 세상이 절반만 보인다고. 신문도 못 읽고 편지도 못 쓰고. 그런 외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문자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정훈과 저 사이에도 그런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이 저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디지털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정훈이 컴퓨터 화면을 켜며 말했어요. 고해상도로 복원된 훈민정음 원본이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선명하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500년 전 문서가 이렇게 생생하게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걸 찾았어요. 정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쓰인 부분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이요. 원래는 보이지 않던 글씨인데 적외선 촬영으로 발견됐어요. 화면 속 글자들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나요? 조선 후기 통역관이 남긴 기록인 것 같아요. 그를 깨우친 자는 다시는 굴종하지 않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훈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그를 깨우친 자는 다시는 굴종하지 않는다. 맞아요.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훈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기록, 일제강점기 한글 학자들의 연구 노트, 해방 후 문맹 퇴치 운동 자료들. 보세요. 이 그래프를. 화면에 한국의 문해율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45년 22%에서 시작해서 1970년 87%, 현재는 99%까지 올라간 놀라운 곡선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문해율이 65%나 올라갔어요. 이런 속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630만 명의 기능적 문맹자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문맹을 거의 완전히 퇴치한 상태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글의 구조 때문이에요. 정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배우기가 쉬워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기본적으로 알면 돼요. 그리고 조합 원리가 규칙적이라서 한 번 이해하면 응용이 가능하죠. 그는 칠판에 한글을 써가며 설명했어요. 가나다라만 알면 갸녀다랴도 쓸 수 있어요. 규칙이 일정하거든요. 영어나 독일어처럼 예외가 많지 않아요.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던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실제로는 이렇게 실용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정훈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전쟁 후 문맹 퇴치 운동 기록이었어요. 1950년대 후반 한국은 폐허였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전국적으로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농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개월 만에 신문을 읽게 됐어요. 6개월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죠. 중국어나 일본어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사회 변혁의 도구였어요. 사람들을 무지에서 해방시키는 무기였던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로 시작하는 서문을 쓰셨잖아요. 정훈이 말했어요. 그 뜻이 단순히 우리말을 기록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였죠. 저는 훈민정음 원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철학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클레어 박사님, 정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글이 정말 특별한 이유를 아세요?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베를린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확신의 정체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였어요. 유네스코 서울 국제문자포럼 둘째 날이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에는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베를린에서 만났던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도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제 정훈과 함께 준비한 자료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과연 이걸 발표해도 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클레어 밀러 박사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문자와 사회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194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문해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1945년 한국의 문해율은 22%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99%에 도달했어요.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77년 만에 문해율이 77%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1%씩 올라간 셈이죠. 다음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문해율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기능적 문맹률은 여전히 1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6%, 일본은 청년층 문해력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이어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한글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한글 학습 소요 시간과 다른 언어들의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가 읽기를 완전히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중국어는 3년, 일본어는 4년, 영어는 2년이 걸려요.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이어갔어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농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결과를 보겠습니다. 6개월 교육 후 신문 읽기가 가능해진 비율이 89%였어요. 89%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교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언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각국의 성인 문해 교육 성공률이었습니다. 미국의 성인 문해 교육 성공률은 35%, 영국은 28%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85%에 달해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의 어떤 특성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음소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하죠. 예를 들어가 나, 다, 라를 알면 캬, 야, 갸, 야도 자동으로 읽을 수 있어요. 화면에 한글의 조합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철자법이 매우 규칙적이어서 처음 보는 단어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해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였어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습니다. 문해율이 40%였던 시기죠. 2023년 현재 3만 5천 달러에 도달했어요. 문해율 99%와 함께 말입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읽을 수 있는 국민이 많을수록 기술 습득이 빠르고 정보 전달이 효율적이며 혁신이 활발해집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한 사회의 운명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정훈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가운데 정훈은 저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문자 하나가 나라를 바꿨어요. 조용히 확실하게.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훈의 말이 맞았어요. 한글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총칼 없이도 한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은 평화로운 혁명 말이에요. 청중들은 여전히 제 발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창백한 얼굴로 동료와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마이어 교수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자를 너무 학문적으로만 바라봤다는 것을. 문자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포럼이 끝나고 저녁 정훈이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 연구소였어요. 컴퓨터들이 빼곡히 들어선 연구실에서 정훈은 흥미로운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정훈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글 자판으로 글을 타이핑하는 모습이 대형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한글은 음절 단위로 조합되죠. 히읗, 아, 니은을 차례로 누르면 한이라는 글자가 완성돼요. 화면에서 글자가 실시간으로 조합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다른 언어와 비교해 볼까요? 정훈이 영어 키보드로 바꿨어요. 영어로 한국어 발음을 표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이지만 영어로는 안녕하세요 정도로 써야 해요. 부정확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한글의 정확성이 두드러져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정훈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글은 문자와 발음이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AI가 한국어를 학습하기가 매우 쉽죠. 화면에는 각 언어별 AI 학습 효율성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음성 인식률은 95%가 넘어요. 영어는 85%, 중국어는 70% 수준이에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어요. 정훈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글의 규칙성 때문에 난독증 치료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난독증 치료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글은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고 조합 규칙이 단순해서 난독증 환자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읽기를 습득할 수 있어요. 저는 즉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학습 알고리즘을 난독증 치료에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활용한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활용 가능성, 교육학적 응용, 심지어 치료 효과까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한글의 놀라운 잠재력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잠깐 이거 봐주세요. 정훈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연구 노트였어요. 제가 세종대왕 관련 자료를 필사한 노트예요.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세종실록까지. 노트를 넘기다가 저는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가리킨 부분을 정훈이 읽어주었어요. 문자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건네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하신 말씀인가요? 네. 신하들이 한글이 너무 쉬워서 문제라고 하자 세종대왕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쉬운 걸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건네주는 게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셨대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니. 클레어 박사님, 정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글이 정말 특별한 이유를 아세요? 다른 문자들은 배우기 어렵게 만들어서 지식을 독점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정반대예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어서 지식을 나누려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도 한글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더 가치 있거든요. 우리는 한글의 미래에 대해 더 이야기했습니다. 가상현실에서의 한글 교육, 인공지능과의 결합, 전 세계 문맹 퇴치에 한글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 상상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한글 원리를 활용한 교육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 언어의 발음을 한글 방식으로 체계화해서 가르치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훈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다른 언어에도 적용하는 거네요. 문자 제국주의가 아니라 문자 민주주의죠.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든 글자들이 500년 전 세종대왕의 철학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경이로웠습니다. 정훈 씨,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저는 문자학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것 같아요. 정훈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포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훈과 함께 준비한 특별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한글 난독증 치료 알고리즘에 대한 공동 연구 결과였습니다. 회의장에는 지난 사흘간 제 발표를 들은 각국 언어학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활용한 난독증 치료 알고리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독일에서는 매년 15만 명의 아이들이 난독증 진단을 받습니다. 치료 기간은 평균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정훈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규칙성을 활용하면 치료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나타났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난독증 치료에 적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베를린의 8세 아이막스 군의 경우 기존 치료법으로는 2년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글 원리를 적용한 치료 후 6개월 만에 읽기 능력이 정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다나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일본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다나카 교수님, 일본어의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여러 발음을 가져요. 야마라고도 읽고 산이라고도 읽죠. 이런 불규칙성이 난독증 환자들에게는 혼란을 줍니다. 마이어 교수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어는 어떤가요? 독일어의 문제는 복합어의 길이에요. 도나우데 암프시파르츠 게젤샤프츠 카피탄 같은 단어는 성인도 읽기 어려워요. 마이어 교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각 언어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학습 효율성 면에서는 한글이 독보적입니다. 정훈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은 문해 교육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에요. 1989년에 제정됐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의 왕 이름을 딴 유네스코 상이에요. 그만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인류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나카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일본어의 복잡성이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이어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어의 구조적 한계도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저는 두 교수님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언어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언어는 각자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어요. 정훈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글이 특별한 이유는 처음부터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지식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다나카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쳤고 마이어 교수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곧 모든 참가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포럼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아쉬운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클레어 밀러 박사님께서 특별한 발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정훈이 저에게 윙크하며 연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왜 문자학자가 되었는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희 외할머니 헬가 때문이었다고.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외할머니 헬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기신 편지예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글을 못 읽으셔서 직접 쓰실 수 없었죠.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할머니가 대신 써주셨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리베클라라 할머니는 평생 글을 몰라서 너무 아쉬웠단다. 너는 꼭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다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날을 만들겠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훈 씨 차례예요.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한국말로 인사드릴게요. 정훈이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박사님 덕분에 저희 조상이 만든 문자를 세계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정훈과 함께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 아침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훈 씨,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요? 정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쓰던 글자니까요. 그럼 언제부터 특별하다고 느끼셨어요? 할머니 편지를 받았을 때요. 60살에 처음 글을 배우신 할머니가 6개월 만에 편지를 쓰실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정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로 확신하게 된 건 클레어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예요. 저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훈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박사님보다 먼저 믿었어요. 한글도 그리고 박사님도. 저를요? 네. 박사님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려주실 분이라는 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훈 씨 덕분에 저도 문자학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찾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연구하실 거죠?
물론이에요. 한글의 원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 함께 해나가요. 우리는 서로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문자의 진정한 힘은 기호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문자는 결국 사람이라는 진리를 품고서 말이에요.